뉴스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기후행동 100플러스라는 세계 최대 투자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 600여 개 투자기관이 가입해 있고 이들이 굴리는 자금만 55조 달러, 약 6경 5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행동 100플러스가 이달 초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에 공식적인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특히 이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 문제를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마당에 한국은 오히려 석탄 발전소를 지금 7곳이나 새로 짓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은 소속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대표 기업 10곳을 상대로 주주로서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후행동 100플러스에 가입한 몇몇 투자기관들은 한국전력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탄소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번 기후행동 100플러스의 요구는 한국 경제가 세계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왜 줄여야 하는지 이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염 이사님, 오늘 일단 주식이 시장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이따 좀 해보고 먼저 디지털세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 세계 136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동안 한국에 세금도 안 내고 너무 많은 이익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 많았는데 이게 과세가 가능하게 됐다고 해요. 네네. 먼저 디지털세가 이게 뭔지 정확히 좀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OECD하고 주요 이제 20개국 G20이죠. 예. 여기 이제 속한 이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총회가 열렸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 다국적 기업의 이제 매출 발생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죠. 사실은 거의 안 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지난해 거의 한 매출이 5조 이상인데 법인세를 100억 정도밖에 안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5조 매출인데 100억밖에 안 냈다.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안 내도 너무 안 냈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자. 이제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이번에 좀 논의가 됐었는데 다른 나라도 다 그런 불만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 되게 심했어요. 아하.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되게 좀 주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이제 필라 1, 필라 2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세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일단 배분을 하는 게 첫 번째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글로벌 최저 이제 법인세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인세가 한 20%가 넘잖아요. 25%. 그리고 미국이 좀 더 나고 미국이 한 21% 되고. 근데 물론 더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된다고 하니까. 조세 회피부처라고 하죠. 근데 글로벌 법인세 최저 한세를 이제 도입하자는 거죠. 15%를 맞추자. 최소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매출이 발생을 해도 15% 이상은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 본사를 둬서 우리는 10%만 법인세 낼래. 장사는 다른 데서 하지만 하더라도 10%는 아일랜드에 내고 나머지 5%는 그럼 구글이면 미국
다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에 내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세 회피국으로 많이 간 부분도 있는데 그걸 막자는 취지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15%인가 아일랜드에서도 이제 15%를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10%인데 아일랜드 10%를 내고 나머지 5%는 본국의 기업에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세율이 올라가니까 굳이 그 조세회피처로 갈 이유가 좀 덜 하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의가 돼서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일단 나와 있는데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만약에 되게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두 기업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는 게 연결 매출액으로 27조 원 이상이 돼야 돼요. 매출액이 전체 사이즈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이제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출액이 27조면서 이익률도 10%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만 해당이 되고 한국에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 회사가 딱 이제 거기에 걸리게 되고 특히 삼성전자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일단 지금 추정하기로는 세금을 수천억 정도는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중과세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액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또 나라들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이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제는 내야 되는. 예전에는 뭐 안 냈을 수도 있지만 뭐 구글 같은 기업들도 이제 우리 한국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구글도 당연히 여기 해당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세가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직접 세금 걷자. 이게 이제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뭐 그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콘텐츠를 팔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세가 한국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본사가 뭐 어떤 뭐 싱가포르나 뭐 다른 조세피처에 두고 있어서 한국에서 직접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뭐 그게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걸 과세한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왜 삼성전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스마트폰 팔고 메모리 팔고 그러는데 그걸 미국에서 많이 판다고 해서 왜 그걸 갖다 디지털세라는 명목으로 또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게 좀 이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거기 현재 공장들도 다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어쨌든 그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해외 매출 중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매출이 뭐 10조면 10조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 이하면은 굳이 안 내도 되는데 10% 넘는 금액에 25%를 낸대요. 그러니까 만약 영업이익률이 20%다 하면은 10%는 기본으로 그냥 갖고 가고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서 10%에 25%를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그게 지금 이번 법안의 이제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장 적용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고요. 이제 법제화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달 말에 로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안건으로 올라가고 추인이 되면 만약 이제 다 합의를 하게 되면 2023년부터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적용이 되네요. 생각보다 빨리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는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 세액 공제를 좀 해줘서 외국에 내는 거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은 감면해 준다. 그럼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데도 그럼 미국에서 그러면 세액 공제 해줄라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국에서 보존해 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애플이나 구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게요. 그렇구나. 자, 그럼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6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가 좀 해보기로 하고 우울한 소식보다는 좀 그래도 좀 밝은 소식 먼저.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지난 분기가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번 3분기요. 3분기가 70조 원. 50조도 엄청나 50조 원 넘었다고 한 게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70조까지 넘어섰네.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잘. 근데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영업이익만 10조가 나왔고요. 기대보다 괜찮았고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전도 괜찮았고
가전도 있었고 스마트폰 이번에 폴더블 폰이 예. 물론 뭐 엄청나게 뭐 매출에 크게 기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제품이 예. 잘 팔렸기 때문에 효과 좀 있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OLED 예. OLED 쪽도 성과가 좀 일부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그동안 반도체 보면 메모리 쪽에 비해서 비메모리가 되게 약했잖아요. 예, 실적이. 예, 예. 근데 이번에 드디어 실적이 좀 터닝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영업이익이 물론 10조인데 예. 그중에 6천억이면 많은 건 아닌데 드디어 이제 6천억을 찍어가지고 예. 조 단위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비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에서. 그러니까 지난 2분기인가요? 1분기에 그때 오스틴 한파 때문에 적자 났었거든요. 예, 예.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한 번 또 추세적으로 비메모리는 타기 시작하면 예. 괜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데 근데 아직은 비중이 너무 작잖아요. 예. 전체 메모리에 비해서는 그렇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주가에는 별 도움은 안 됐지만 예. 분명히 그런 좀 희망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일부는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쪽도 어찌됐건 간에 뭐 중저가 폰도 나쁘진 않았고 예. 특히 폴더블폰 효과가 있어서 그 IM 사업부라고 하거든요. IM 사업부가 이제 모바일 사업부인데 스마트폰 그쪽도 어쨌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와가지고 예. 70조를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삼성전자의 약점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게 이익은 반도체 좋으면 항상 잘 나오는데 왜 맨날 그 매출액은 매년 비슷하냐. 이게 좀 약간의 삼성전자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약간의 이제 그런 좀 그 시각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처음으로 70조를 넘겼잖아요. 내년 300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삼성전자도 매출 성장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되게 좋은데 다만 내년에 그 메모리 이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시각들이 제각각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비관론이 이겨요. 예. 비관론자분들의 의견이 시장이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올해 1월과 정반대인데 내년 2분기까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분위기면 내년 하반기 내내 안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낙관론자분들이 기대했던 게 DDR5나 인텔의 새로운 CPU 예. 이걸 예. 기대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논리도 요즘에 잘 설득력이 없어지는 게 그거 나온다고 당장 그 비싼 걸 누가 사겠냐. 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 신제품 효과도 생각보단 약할 것 같다. 이 논리가 지금 시장이 더 먹히고 있어요. 비관론자분들의 예. 얘기가.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을 본다면 지금 섣불리 주식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의견들의 얘기를 뭐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최근에 보니까 한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되게 우호적으로 보던 증권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던 증권사마저 시각을 조금씩 접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공매도하기 좋네. 이런 또 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공매도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주가가 이미 저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오늘도 7만 원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가파르게 외인들의 일방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가 얘기 나왔으니까 6만 원까지 6만 얼마까지 6만 9천 원까지 빠졌어요. 예.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겨울이 계속 내년 초까지가 아니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비관적인 전망 좀 있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하나가 더 있던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홍나희 여사가 그 이제 뭐 이부진 뭐 부회장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있지만 이제 삼성그룹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희 아버지 상속세를 지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이미 결정을 했고 이제 연부연납 형식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이제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지난 8일날 좀 그 이 결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용산 세무서에 12조 원 상속세를 5년 분할 납부하기로 신청을 했고 그 이제 첫 출발점으로 일단 홍나희 전 리움미술 관장이 이제 KB 국민은행과 이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KB가 이제 해주는 거죠. 처분을 대신 해주는 거고 그게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속세 납부용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적혀 있고 이게 규모가 물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으니까 얼마 안 될 수는 있어요.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1조 4천억. 1조 4천억. 그러면은 전체 주식의 0.33%예요. 많은 건 아닌데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가뜩이나 지금 이게 시장이 좋을 땐요. 이런 거 나와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좋을 때는. 근데 조그만 악재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가뜩이나 안 좋은. 풀릴 거라 이거죠. 그 이제 물량이 어쨌든 처분해서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4월까지예요. 4월까지 아마 분할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정부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찌 됐건 누가 받아갈지 모르죠. 블록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관 투자가 원하면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블록딜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장외 매도로. 네, 장외. 왜냐하면 이제 장중에 팔아버리면 너무나 이제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렇지. 이거 어차피 또 물량 나오겠네. 이것까지 나오면서 오늘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배터리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 SDI랑 LG화학, SK이노베이션 3사가 있잖아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 급락장에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3% 이상. 근데 삼성 SDI는 3%가 반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영향을 줬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의 악재가 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염이사님 뭐 어쨌든 그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습니다. 어깨 좀 피시고. 네, 괜찮습니다. 자, 2016님이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SK통신사 분할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 소책자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서 문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분할 신주 배정일은 10월 29일이고 액면 분할 효력은 10월 28일 하루 전날인데 분할은 언제 하고 원하는 신주를 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29일이 원래 이제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월 29일이 기준일이면 우리나라는요 이틀 후에 결제입니다. 내가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후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준일 이틀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영업일수 기준이니까 만약 29일이 평일이라면 10월 이틀 전이면 10월 27일이죠. 그날 종가에 만약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주주 명부에 이제 올라가요. 이 사람은 이제 신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일 항상 이틀 전으로 생각. 근데 만약에 그게 토일이면 그 앞으로 더 건너뛰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73님이 이거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머크에서 왜 그 머크 미국 제약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거 지금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임상 결과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셀트리온에서 레키로나 이것도 그 개발하는 중이고 이거는 주사제잖아요. 주사제죠. 이미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그 주사제 이런 거는 뭐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저 질문 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는 이제 목적이 치료제인데 이제 중증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제 걸렸을 때 경증 치료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백신도 사실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타미플루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 걸렸을 때 이제 처방만 받으면 타미플루 집에서 한 5일 먹으면 어쨌든 낫잖아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사실은. 경구용 치료제의 목적이. 근데 중증 환자한테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미 중증으로 간 환자는 치료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즈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쟁 약물이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사실이에요. 빠졌지만 그렇다고 셀트리온 레키노라즈가 뭐 효능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인정을 받아서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승인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뭐 중증이라든가 또 이 병원에서 또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게 셀트리온은 그 흡입용 그 흡입 있죠. 이렇게 코로 천식 그 치료제처럼 그거를 지금 레키노라즈를 그걸로 변형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임상은. 그건 뭐 경구용 치료제나 뭐 비슷할 것 비슷해요. 그거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봐야 되니까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투자분들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자, 그 반도체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나 그 삼성전자가 그 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가 지난번에 이현미 차님 나오셨을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비밀 제출해라. 그러니까 뭐 기술 비밀이 아니고 영업비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대충 내용이 뭔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이거 보니까 제가 봐도 좀 과하던데 네. 이게 좀 내용 그 대충 어떤 걸 요구했던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상무부가? 반도체 업계가 이제 네. 다음 달 8일이거든요. 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예. 자료가 있어요. 설문지인데 예. 그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대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나온 거는 뭐냐면은 국내외 반도체 제조 설계 업체와 예. 이제 중간 최종 사용자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예.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제 회사들에 대해서 예. 내용들을 이제 질문지죠. 예. 질문지에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주문량, 재고량, 거기에 또 고객사들 있잖아요. 예. 주요 탑3 고객사. 어. 이것까지 다 적어야 되나 봐요.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고객사가 탑3 고객사한테 얼마나 판매하느냐. 뭐 그런 것들 다 이게 적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순서대로 탑3 고객사가 있을 텐데 예. 그건 누구한테도 공개 안 하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당연히 있을 테고. 예, 있을 수 있고 또 미국 업체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게 되면 예. 불편하죠. 특히 TSMC는 누가 봐도 애플인 건 알지만 예. TSMC도 어쨌든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하거든요. TSMC는 공개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예. 근데 이번에 TSMC는 이제 TSMC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TSMC가 정말 큰 회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네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예. 이제 서한을 보낸 것 같아요. 강력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도 이걸 요구를 했거든요. 예.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입장이 아직은 없다. 얘기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거 나오고 나서 정부 국회에서 이게 약간 그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 예. 이제 국정감사에서 예. 좀 질타를 받았다는 또 내용도 일부 있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산업부는 미국 편을 또 드냐 이런 또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미국도 이게 있다 보니까 예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또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가 전략 물자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영업 비밀 보안이 다 공개가 됐을 때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그 고객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고객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TSMC는 세계 최대 또 회사다 보니까 예. 일단 뭐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예. 한국에서는 지금 일단은 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그 최근에 나온 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일단 미국 측에는 다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우려가 크다. 예. 그래서 좀 보완을 해달라. 예.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수정한 얘기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직은 그 얘기는 없고 다음 달 8일까지는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나온 결과로는. 그러니까 그 미국 상무부가 요청한 게 뭐 네. 최근 3년간 반도체 판매 실적, 뭐 주요 고객사와 네네. 고객별 주문량, 주력 반도체가 그 재고량, 3년간 수주 뭐 출하율 네, 또 거기다가 맞습니다. 고객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까지도 공개하라고 해놨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TSMC 그리고 타이완 정부가 우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설문조사라는 게 이제 강제는 아니라고 미국 상무부가 말은 하지만은 내용이 좀 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한데 문제가 이제 국방물자 생산법 미국에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예.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 이 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법을 강제적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나와요. 이게 네.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예.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의 또 안보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공개를 해야 되는 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는데 예. 강제적으로.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만 이거 고집하면은 우리나라에 너무 피해가 가는 게 예. 사실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과 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거대 기업이고 예. 거기에 영업 비밀은 정말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또 상도위에 관련된 네. 문제지. 그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 뭐 나중에는 진짜 좀 걱정되는 게 기술까지 공개하라고 할까 봐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하나를 들어주면 분명히 또 하나를 요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예.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어떻게 저도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 정부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난감한 지금 상황으로 좀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다음 달 8일까지. 네, 8일까지는 일단은 제출을 하든 거부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맞습니다.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자, 삼성 2나노 반도체 양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네. 지금 한 5나노 이 정도 그 우리가 양산하고 있잖아요. 네. TSMC가 3나노 뭐 한다고 하고 있고 네. 2나노면 그보다 더 진일보된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는 앞서 있지만은 비메모리는 TSMC의 기술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도요, 그 미세 공정 같은 경우 10나노 이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용어로 선단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 선단 공정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TSMC랑 삼성밖에 못 해요. 예. 인텔은 지금 아직 안 돼. 인텔이 7나노까지 하려다가 지금 일단은 좀 뒤로 물러선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하려고 하죠, 지금. 계획은 있는 거고. 다만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선단 공정에 성공을 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양산이 제대로 안 됐는데 TSMC는 어쨌든 양산을 빨리 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애플 수주도 많이 따낸 거고. 그래서 앞서 나간 거죠. 그래서 4나노, 3나노까지도 지금 이제 기술 로드맵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2나노까지도 지금 청사진들은 나오는데 TSMC는 아직 2나노까지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먼저 치고 나간 거죠. 2025년에 우리 2나노 가능하다. 특히 3나노도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 예전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와서 설명해 주신 걸로 제 기억나는데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 그래서 GAA 방식, 핀팻 방식과 GAA 방식이 있는데 핀팻 방식은 이제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GAA 방식은 삼성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양산하겠다. 3나노를. 그렇게 되면 TSMC보다 그 성능이 30%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전력 소비도 한 40%나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도 당연히 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성공해서 대량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양산이거든요. 양산에만 제대로 성공하면 아니 미국 회사들이 굳이 TSMC 걸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삼성께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양산만 해주면 쓸 가능성이 높으면 고객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2나노까지 먼저 치고 가면 TSMC를 이제 맹추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어차피 TSMC는요. 10나노 이하도 많이 하지만 뭐 14나노 뭐 좀 되게 좀 공정이 어렵지 않은 것도 다 해요. 근데 삼성은 이제 거의 이제 이쪽 미세 공정에 집중하거든요. 고급 반도체만. 근데 미세 공정에서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6대 4의 비율로 TSMC가 6, 삼성도 적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좀 벌어졌겠죠. 근데 미세 공정 안에서 삼성이 치고 나가버리면 점유율을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전체 점유율은 떨어져도.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건 M&A 하고요. 지금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파운드리 성공. 요 세 개예요. 주가. 왜냐하면 메모리가 안 간다는 가정하에선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주가가 다시 레벨업. 10만 전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기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연말이나 그 정도 되면 뭔가 조금씩은 예측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성공 그렇구나.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어떤 게 더 남는 장사예요? 아니 당연히 메모리가 이익률이 훨씬 좋대요. 그래요? 메모리는 과점화돼 있고 세 개 업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예전에요. 메모리가 2017년, 18년에 그 슈퍼 사이클이 진짜 있었어요. 서버 때문에. 그때 진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70%였습니다. 70%면 이익률이? 이익률이요. 이익률이 70%가 될 수도 있어요? 됐었어요. 반도체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근데 반도체는 왜 이렇게 이익률이 많이 나냐면요. 어쨌든 다 쓰잖아요. 없는 데는 없는 다 필요한데 만드는 업체는 세 개죠. 거기다가 이 매출 원가가 없어요. 거의 뭐 거기 원재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죠? 이 반도체 만드는 그 단가 자체가 다 그 고정비입니다. 공장 돌리는 고정비밖에 없어요. 매출이 점프를 하는데 가격 올라가잖아요.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영업 레버리지. 그게 하는데 근데 반대로 매출이 꺾이면
예. 이제 적자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메모리는 이익을 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마진을 내는데 문제는 이게 진폭이 너무 심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PER을 높게 주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9912님이 이거 물어보셨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지난주에 뭐 급락했다고. 네, 하네요. 그거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제 뉴스에서 봤거든요. 한 이제 어느 분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감사위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그 대한항공하고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만 승인 받으면 안 되고 다른 나라도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M&A 왜냐하면 독과점이 될 수 있잖아요. 둘이 합치면 이제 국제항공사로 점유율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현대중공하고 대우조선도 합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승인을 못 받아서.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여객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니까 이러면은 이거 독과점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은 좀 특수한 경우 아니냐.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고 아니면 시장 원리대로 이건 독과점이다. 이런 논리가 좀 이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합병하면 이제 1등 되니까 이제 주가 좋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요 한번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합병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약간 이제 그런 리스크. 그래서 합병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더라도 이거 좀 지연되는 거 아닐까? 시간이.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요.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합병 이슈는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좀 걸립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과점 문제가 걸릴 수가 있겠군요. 절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의 그 지금 반도체 투자 그 계획은 발표했잖아요. 발표는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번에도 이제 그 한번 이제 질의응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 언제 공장 짓냐, 부지 설정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회사 관계자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투자는 하는데 된 거 아닌가? 그 뉴스만 나온 거죠. 단독 기사인가요? 단독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그럼 발표한 건 아니에요. 언론사에서만 다 나온 겁니다. 그때 제가 이름 기억은 테일러시였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스틴 지금 좀 텍사스 옆에 공장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게 이제 유력해졌다 막 이제 아마 발표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확인해봤지만 삼성전자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 그거 삼성전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길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다고만 언급을 했고 조만간 발표한다고는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 오프닝에서도 제가 아까 그 말했지만 그 기후행동 100플러스라는 국제 투자기관 모임이 있다고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가 그 우리나라 특히 석탄 발전소 여기를 문제를 삼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으름장을 놨다는데 이 내용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기후행동 100플러스라는 이제 단체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기관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블랙록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이제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이들이 굴리는 자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도 아니고요. 경으로 넘어갑니다. 6경 5천조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한 블랙록 채권 운용사 중에 핀코라고 있어요. 세계 최대. 핀코라는 회사도 들어있고 네덜란드 연금 자산 운용이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엄청 큰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주들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덜란드 연금은행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에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 공식 서한을 보낸 것 자체가 이제는 영향력을 좀 발휘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그 석탄 발전소 하지 마라, 다 폐기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민간 석탄 발전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또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개째로 짓고 있대요. 하나는 완성됐고. 그래서 이거 지금 퇴출 문제 논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에서는 아니 탄소 배출 다 하기로 해놓고 역행하는 거 아니냐. 약간 탄소 이제 이런 탄소 감축. 탄소 감축을 죄송합니다. 탄소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화력 발전소는 당연히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요구를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도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 퇴출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새 석탄 발전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이 탄소 감축 노력에 어쨌든 역행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석탄 발전소는 자초자산인데 예.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실제 여기 인터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덜란드 연금자산 운용의 아태 지역 총괄이사가 박우경 씨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분이 이제 한국은 선진국인데 예. 기후 위기 대응에 첫걸음도 떼지도 않았다고 느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민간 석탄 발전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럼 만약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는 삼성전자도 탄소 배출이 전혀 지금 줄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공장에서 생산할 때 예. 탄소 배출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당장은 절대적으로 지금 줄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표 기업 10곳 추려가지고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 무서운 조금 게 뭐예요? 걱정이 되는 게 예. 만약에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달성 안 하면 돈을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했던 주식을 예, 빼겠다. 팔거나 예. 실제로 뭐 블랙록 같은 데서는 뭐 지금 이렇게 환경에 역행하거나 예. 뭐 아니면 도박이나 예. 뭐 마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예전에 뭐 돈을 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예. 투자금 다 빼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 네덜란드 연금 자산운용도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행동에 뭐 나서지 않으면 예.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좀 약간 이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건 주식시장에도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또 어쨌든 이 서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대응이 부족하면 앞으로도 계속 압력을 넣겠다고 예. 좀 언급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ESG가 화두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어쨌든 뭐 세계적인 뭐 그 유행 기구도 아니고 네네. 그냥 투자 기관들끼리 투자기관입니다. 임의 단체잖아요. 예. 근데 이 투자 기관들이 일종의 자산 운용사 뭐 연기금 단체 이런 데가 착하네요. 일단은 그런 이 자본의 DNA가 이렇게 바뀌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ESG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같은 데가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ESG 점수를 매겨요. 예.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우리 국민연금도 그랬던 걸로 알아요. 예. 국민연금도 석탄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 안 하겠다. 예전에 이제 한 몇 달 전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기관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돈 버는 회사만 투자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인류랑 같이 갈 수 있는 친환경 ESG에 역행하는 기업 말고 동행하는 기업의 순서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더 가점을 주고 더 투자를 하고 거기서 뭔가 핀트가 어긋난 기업들은 돈을 빼버리고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탄소 배출 줄여야 되잖아요. 나중으로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득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불편한 이슈가 생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은 맞는데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바꿔주느냐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도 뭐 삼성그룹하고 롯데, 포스코가 뭐 수소 프로젝트 사업도 하기로 했었고 또 특히 얼마 전에 10월 8일이었나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엑스포 무슨 이제 수소 관련 전시회에서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이런 국내 수장들이 모여서 수소 사업 협의체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분명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원하는 스케줄하고 기업이 원하는 스케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미스매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또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불협화음을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방향인 방향인데 이게 그 10개 주주 활동을 공세적으로 하겠다. 만약 그 계속 이렇게 탄소 많이 배출하면 한국 니들 우리가 공세적으로 주주 활동을 할 거야 하면서 10개 기업을 콕 찍었단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공세적인 주주 활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득이 나더라도 여긴 다 팔아버리겠다 이 얘기인 그럴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게 가장 공세적인 거겠지 뭐.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또 압박을 줄 수도 있죠. 지분이 일부 있으니까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경영권까지 견디기 힘들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강력한 뭐 주주 제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전 세계가 지금 ESG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도 알고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탄소 중립위원회 이 요구를 서한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탄소 이 탄소 중립위원회는 지금 여기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면은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게 NDC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근데 거기 나온 안에도요. 석탄 발전이 2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석탄 발전이 들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원하는 이제 석탄 발전이죠. 완벽한 퇴출. 이거랑은 또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는 언급을 지금 아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855님이 태양광 관련주 그 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성 ENG 같은 이런 그 태양광 관련주 친환경 주식인데도 요즘 친환경주가 테마인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나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신성 ENG하고 하나솔루션이 하는 게 태양 전지를 만들어요. 폴리실리콘 원료 받아다가 전지 만들어서 뭐 여러분들 요새 아파트에도 많이 전지 깔려 있잖아요. 그런 걸 미국에 주로 수출을 하는데 이 회사들 올해 태양광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신성 ENG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적자도 났었던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원가 부담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데 다만 이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오늘 하나솔루션도 주가가 급등했고요. 일단 유가가 올라가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력이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그게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 안 좋은 건 이제 다 알아요. 근데 내년에는 좀 원가 부담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엔 또 태양광도 강제적으로 좀 늘리잖아요. 특히 독일 같은 데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공공 건물이나 빌딩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태양 전지 수요 늘어나니까 내년을 본다면 지금 10월이잖아요. 주가 지금부터는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신성 ENG가 좀 주가가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죠. 약간 적자 났으니까 3분기에 그래도 좀 실적이 흑자전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신성 ENG가 좀 실적이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제가 뭐 재무제표 보니까 좋을 때 잘 보는데 또 적자도 왕창 봤다가 근데 어쨌든 실적 안정성이 나와야 투자를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회사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한번 전망도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전화하면 다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그거 당연히 얘기해줘야죠. 주주인데. 주주한테 그런 청사진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니다. 뭐 여전히 원가 부담이 있을 것 같다. 내년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얘기 못하지만 그걸 보면 내가 이 기업 한번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 그걸 아는 거지. 그냥 무조건 태양광이니까 갈 거다. 아니다. 태양광 끝났다. 이건 사실은 그냥 우리만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태양광은 올해 안 좋은 걸 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292님이 원유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잖아요. 지금 $80 선 넘었고 그런데 이 원유 관련된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그 기업들이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데 원유가 상승이 오히려 호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악재도 아닌데 왜 하락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정유는 호재입니다. 정유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정유를 원유를 들고 있잖아요. 재고 자산이에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재고 자산이 이익이 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겠죠. 실제 이익은 아니더라도 평가이익이 나는 거죠. 그 실적이 점프를 하게 돼요. 무조건 유가 올라가면. 그리고 유가 올라가는 배경이 뭐 수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라고 있어요.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를 만들거든요. 그 서로 가격차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정제 마진이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근데 왜 석유화학은 그럼 안 좋냐. 석유화학도 원유를 베이스로 해서 나프타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근데 나프타는 석유 가격에 거의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면 나프타도 올라가요. 이게 원재료예요. 이거를 가지고 NCC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면 에틸렌 나오고 뭐 폴리프로필린 뭐 되게 막 화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게 다 뭘 만드는 재료냐면 대부분 플라스틱 만들어요.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가 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에틸렌 같은 거예요. 그거를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이 주로 만들어요. 세계적인 업체들이에요. LG화학도 하고. 근데 이 제품가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최근에.
플라스틱 제품은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있지만 그 에틸렌이 있죠. 근데 에틸렌은 제가 뭐로 만든다면 나프타로 만든다. 나프타 가격은 급등하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를 정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에틸렌 쪽에. 근데 에틸렌은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진이 줄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석유화학 기업들은 유가가 빠져야 좋아요. 유가 빠지면 나프타가 꺾여요. 근데 에틸렌 가격은 그런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항상 고정이군요, 거의. 거의 고정은 아닌데 증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구조는 에틸렌 가격이 빠져서가 아니라 나프타 가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마진이 줄잖아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가을경인가요? 롯데케미칼 실적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가가 굉장히 낮을 때니까 나프타 가격 떨어졌는데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막 그 내구재 소비가 느니까. 그러니까 에틸렌 가격 급등.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유 가격 올라가면 석유화학 좋다가 아닙니다. 원유 가격 올라가면 오히려 더 피해를 봐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정유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그 지난달 그 고용 동향 발표됐어요. 그런데 8월에도 안 좋았는데 9월에도 지금 실업률 고용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상보다도 안 좋았다는 게 더 문제라고 하던데 일단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일단 예상이 50만인데 실제 19.4만 명밖에 안 되니까 2달 연속으로 좀 쇼크가 나버린 상황이고 일단 이게 그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 고용은 잘 됐대요. 민간 업체들이 고용하는 거 있죠. 정부에서 고용하는 거 있죠. 특히 뭐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고용이 오히려 줄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좀 잘못한 거죠. 뭐 데이터 오류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데 어쨌든 정부가 고용을 하려고 했던 그 수치가 시장이 기대한 수치보다 완전히 미스가 나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레저 숙박이나 소매업종은 일단은 모두 증가를 했고요. 운송, 창구, 전문 사업 이런 것들도 회복이 좋았는데 교육, 보건이 일단 감소를 했대요. 이게 다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교육 서비스 같은 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그 고용 지표를 좀 일부 왜곡을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주 지방 정부의 취업자 감소도 일단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고용 지표는 정부 채용이 감소를 하면서 일단 좀 꺾였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건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게 정부야에서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민간 아니냐. 민간 고용은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 늘어났고. 표면적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수치가.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좀 우려를 했던 게 뭐냐면 임금이 올라갔어요.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0.6% 정도 오르면서 고용이 줄었는데 어떻게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구인난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기업체들은 사람을 막 구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직장 정선이 잘 안 뛰어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본 주식하고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버는데 굳이 힘들게 일하러 나가서 그거 의미 없다 이런 생각도 있대요. 실제로 그거 있대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뭐 굳이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잡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에 실업률은 감소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인력난인데 인력난은 뭐죠? 임금을 올리죠. 평균 임금 상승률을 올리니까 이건 물가에 잡히거든요. 인플레 압력을 굉장히 좀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고용은 줄고 임금 상승률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실업률은 낮아지고 누구죠? 연준 의장이 실업률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실업률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생각하는 긴축의 스케줄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고용은 줄으니까 긴축하면 안 되는데 이 데이터 보면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 반장. 제가 시간을 착각했군요. 1분 더 남았나요? 1분 더 남았습니다. 홍 반장이 조금 요즘 좀 취재 때문에 지금 대장동 취재하는 게 있어서 그러시구나. 약간 좀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이라서 조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거의 또 제가 그 얘기 하느라고 다 됐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저희가 그냥 한 30초 남았네요. 자,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 예. 요새 좀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일은 벌어졌으니까 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업들 내년이 괜찮다면 좀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염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따져보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